피로 물든 침대, 사라진 시체, 살인 혐의. 2011년에 개봉했던 영화 의뢰인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진실 공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살자의 남편이 정황상 유력한 용의자임에도 결정적 증거인 시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건 영화라서 더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긴 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현실이 더 잔혹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얘기 나눠볼 이 사건도 영화 의뢰인과 똑같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더 잔인하고 더 치밀하게. 이 사건도 시체가 없기 때문에 범인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2010년) 한 남자가 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고 말이죠. 첫 번째로 어머니에게는 빚이 많았다, 알리지 못했다, 그래서 잠적하겠다, 이렇게 보내고요. 약혼녀에게는 너의 과거를 다 알았다, 그래서 너를 못 만나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만났던 지인 이관규에게는 고소하지 말아달라, 빚 금방 갚겠다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고 사라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문자만 봤을 때는 평소 돈 문제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터지니까 가출을 한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오히려 가족들은 이 부분 때문에 확실히 가출이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에 휘말려서 실종된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자만 봤을 때는 그냥 가출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족들은 왜 실종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김명철 씨는 평소에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돈 문제도 전혀 없었고 약혼녀와의 관계도 너무나 좋았던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거죠? 김명철 씨가 보낸 문자가 맞나요? 네, 그래서 가족들도 그 부분을 의심합니다. 김명철 씨는 평소 띄어쓰기가 제대로 된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문자들은 띄어쓰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김명철 씨가 보낸 문자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강력하게 의심이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김명철 씨의 지인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문자까지 받았던 이관규의 싸이월드 게시물입니다. 이 글자들의 배열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사실 이 게시물의 주인 이관규는 김명철 씨와 그의 약혼녀와도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아들이 김명철 씨, 그리고 그 약혼자도 같이 다녔었고요. 이들 사이에서 이관규는 그 약혼녀를 혼자 짝사랑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게시물의 내용이 그랬었나 보네요. 정황상 그렇죠? 그렇게 다들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변 지인들의 증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광규가 김명철 씨의 약혼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명철 씨의 실종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경찰들의 수사 결과 직접적인 증거들이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그런 추측이 완전히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가족들과 경찰들은 그렇다면 왜 이관규를 의심했을까요? 그건 김명철 씨가 실종되던 날을 앞뒤로 이관규의 모든 행적이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6월 3일 김명철 씨는 이관규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강사였던 그에게 성남 광주 지역 음악인 모임이라는 단체의 이벤트 영업을 주선해 주겠다고 말이죠. 결혼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명철 씨는 흔쾌히 9일 뒤인 6월 12일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약속 당일에 오후 5시 38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약속 장소였던 단란주점으로 향합니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문자들만 남긴 채로요. 이상하네요. 아니, 돈 문제 때문에 잠적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올 행사를 앞두고 사라져버린다?
네, 문자로 고소하지 말아달라까지 얘기를 한 건 좀 어딘가 부자연스럽죠? 하긴 나를 찾지 못하도록 숨어버리는 게 잠적인데 이광규가 고소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또 한 가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명철 씨가 실종되던 날 그의 휴대전화 최종 발신 위치가 이관규의 가게 근처로 확인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김명철 씨가 이관규에게 엎혀서 그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주변 상인들의 목격담도 있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속 장소였던 단란주점에서 헤어진 게 아니라 적어도 실종되기 전 마지막 김명철 씨가 이광규와 함께 있었다는 소리네요. 네, 그겁니다. 여기서 또 너무나 이상한 점은 실종일 김명철 씨를 업고 갔던 이관규의 인테리어 가게가 사실은 가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가게가 아니라고요? 네. 실종 8일 전에 이관규가 급하게 얻은 가게라고 합니다. 그것도 딱 한 달짜리로요. 한 달짜리요? 왜요? 그 질문의 답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김명철 씨의 실종일을 기준으로 한 이관규의 행적들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날짜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6월 3일 이관규는 이벤트 영업 주선을 해주겠다며 김명철 씨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4일 뜬금없이 부동산을 찾죠. 아주 급하게 상가를 얻으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상한 계약 조건을 납니다. 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밤늦게까지 시끄러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부가 완전히 가려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합니다. 결국 이광규는 지하에 댄스 교습소를 둔 가게를 넣습니다. 그리고 3일 후 6월 8일 이광규는 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야식 배달원인 최씨. 이날 이광규는 최씨가 입을 양복 한 벌을 사는데요. 야식 배달원인 그를 연수 브로커 최 실장으로 등갑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그 공범 최씨와 함께 병원을 돕니다. 병원 3곳을 돌며 무려 한 달치의 수면제를 타고는 심지어 현금으로 구입하죠. 6월 11일에는 술집과 렌트카를 빌리고요. 그렇게 약속된 6월 12일 이광규와 최씨를 만난 김명철 씨는 결국 실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광규는 11일에 미리 빌려놨던 렌트카로 탄천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갑니다. 거기서 30분 정도를 머무른 후 다시 한강둔치로 향하죠. 그리고 6월 14일 결국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애가 탔던 명철 씨의 약혼녀가 이광규를 찾아오지만 이때 이광규는 1시간 만에 헤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얘기를 덧붙이는데 김명철 씨가 그날 끌고 온 차를 담보로 자기에게 2,500만 원이나 빌려갔다고 말하고 또한 같이 만났던 최 실장에게는 선수금과 선불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전하죠. 그래놓고는 이튿날인 6월 16일 이광규는 갑자기 가게를 물청소하기 시작합니다. 페인트 칠까지 새로 하고요. 너무 수상한데요? 보여주신 행적과 일정이 다 수상한데 실종일 다음 날부터는 더 수상한 것 같아요. 네,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잇따라 재수사를 요청했고 그 덕분에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만약 살인사건이 맞다면 이광규가 유력한 용의자겠네요? 네, 그래서 경찰들도 그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관규 가게에서 김명철 씨의 혈흔 7점과 모발 2점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이제 페인트 칠을 새로 하다 보니까 이마저도 발견되지 못할 뻔하다가 미처 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발견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이광규가 버렸던 소파에서도 김명철 씨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발과 혈흔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명철 씨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 정도는 될 수 있어도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광규가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게에 오긴 했지만 시비가 붙는 바람에 주먹 다짐을 했고 주먹 다짐을 하다 보니 그 때문에 혈흔이 생겼다고요. 정말 답답하네요. 사실상 정황상 증거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경찰들도 다른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공범 최 씨를 추궁하는데 그 과정에서 최 씨가 야식 배달원인 것이 들통이 나자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광규와 함께 병원을 돌면서 수면제를 구입한 일, 그 수면제를 술에다 타서 김명철 씨에게 먹인 일 등을 자백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김명철 씨를 업고 이광규 가게에 데려간 이후에는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죠. 자신은 야식집 출근을 위해 먼저 나갔고 핸드폰을 놓고 나와 다시 갔을 땐 이광규가 문을 조금만 연 채로 나중에 줄 테니 돌아가라고 했다고 하죠. 심지어 경찰 조사가 한창이던 23일 이광규가 자신에게 대포폰 하나를 건네며 경찰이나 약혼녀에게 전화가 온다면 최 실장인 것처럼 전화를 받으라고 시켰다고 말합니다. 이광규는 최 씨의 진짜 정체를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포폰까지 주면서 거짓말을 시키죠. 최 씨의 진짜 정체를 들키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조사를 할 거고, 그럼 본인이 그렸던 그런 큰 그림들이 들통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살인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했기 때문에 단지 거짓 진술했다, 그리고 진술을 자꾸만 번복한다라는 이유로 범죄를 확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다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는 법 격언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긴 한데 이 사건은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그래서 경찰들도 또 다른 점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도 검침 기록이었죠. 16일 이광규가 가게를 청소하던 그날 사용된 수도 사용량이 터무니없이 많았거든요. 명철 씨가 사라진 6월 한 달 동안 무려 89톤의 물이 사용됐는데 이 양은 평소보다도 40톤이나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지름 1.5cm짜리 수도꼭지에서 무려 88시간 동안 틀어야 나오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게 아래층 댄스 교습소에 물이 새일 정도였다고 하니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죠? 실종일 다음 날에 물 청소를 한 것도 너무 이상한데 심지어 물 89톤이나 썼다는 게, 그러고 보니까 이광규가 처음에 가게를 얻을 때 조건이 물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럴 목적이었던 거네요. 살인과 그 은폐에 대한 목적. 네, 아쉽게도 그런데 그 부분은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2010년 7월 3일 긴급 체포된 이광규와 공범 최 씨가 불과 7년의 형을 받았거든요. 7년이요? 지금 이렇게 정황상 증거가 너무 많은데 왜 7년밖에 안 받았죠? 김명철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살인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살인죄는 면했습니다. 대신 감금과 폭행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 고유정 사건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시신을 찾진 못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5일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요? 살인, 시체 손괴, 시체 은닉 등의 혐의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이는 시신이 없어도 모든 정황상 증거만 확실하다면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 아닌가요? 그런데 김명철 씨 실종 사건은 왜 살인죄로 판결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너무 의아해요. 네, 이 사건은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당시 경찰들도 많이 답답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이제 위안 아닌 위안을 드리자면 7년의 형을 받은 이광규가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는 점인데 수감생활 하던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쯤 이광규는 태연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사건을 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한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버린다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발상이 퍼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2015년에 일어난 부산 육절기 살인사건, 2017년 춘천 시신 없는 살인사건,
2019년 고유정 사건까지 지금도 시신 없는 살인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다시는 이런 여지조차 주지 않으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방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법과학 창시자 에드몽 로카르가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이광규를 비롯한 모든 범인들에게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반드시